네, 전국에 계신 아빠학교 회원, 아빠방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르메 아빠입니다. 오늘은 그 7번째 강연입니다. 오늘은 그 강연 주 교재는 비폭력 대화입니다. 비폭력 대화. 참 이 책 아마 읽어보신 아빠들,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강연을 할까? 뭐 이런 내용들. 왜냐면 이 내용이 주로 대화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줄거리를 잡아서 이렇게 강연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하지만 이렇게 강연보다는 오히려 읽어보면서 대화에 관한 훈련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어떤 책 중에 한데 저는 맨 처음에 이 책을 제가 읽었을 때는 좀 거부했던 책입니다. 왜냐면은 이 내용이 맨 처음에는 저한테는 안 다가왔는데 이전에 그거는 제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책을 어려워했던 책인데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설 때도 읽고 또 그전에도 읽고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 책이 굉장히 그 내용이 깊다라는 거 아마 지금 여태껏 한 강연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강연이 가장 준비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는 이게 오늘 제가 이 강연을 잘 풀어갈지 어떨지도 좀 이렇게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만일 체화시켜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대화에 관한 부분들은 아이들끼리 어떤 아이들과 부모의 대화뿐만 아니라 이거는 직장에서 아니면 이게 좀 더 넓은 범위에서는 분쟁 지역에서 이렇게 노사관계라든가 아니면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면에서 분쟁에 관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퍼플한 어떤 도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시는 아빠들은 강연을 듣고 그 배경을 이해하신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읽고 또 한 번 읽어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체화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책하고 제가 보기엔 이 책하고 맞는 비폭력 대화 맞는 책이 어떤 거냐면 부모 역할 훈련하고 좀 같이 섞어가면서 강연을 진행할까 합니다. 이것은 부모 역할이 어떤 거냐에 관한 책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도 대화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흥미 있을 겁니다. 비폭력 대화는 그 마셜 B 로젠버그라는 분이 진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이 책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경험에서 우러난 책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분이 무슨 어떤 학회에 발표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아주 실질적인 경험에서부터 우러난 어떤 그런 굉장히 깊은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보기에는 명저 중에 명저고요. 이 책은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을 겁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뭐냐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눌 때 이 대화의 원리 자체가 네 가지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관찰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건 비평 없이 관찰하는 겁니다. 비판 없이 관찰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원리가 있냐면은 그 느끼는 거 생각 없이 느끼는 느낌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느낌 뒤에 있는 욕구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런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요청할 것인가에 관한 사실 모든 이 네 가지 원리 관찰, 느낌, 욕구 그다음에 그 요청에 관한 어떤 그런 이렇게 그 네 가지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 책의 가장 그 근본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연민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본성 안에 들어있는 연민을 기초로 해서 이 연민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인간과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안에 존재하는 불쌍하다 그럴 수도 없고 어떻든 간에 이렇게 측은하게 여기면서도 이렇게 같은 어떤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연민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대화를 나눌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책입니다. 여기서 비폭력 대화라는 것은요, 우리는 MVC라 그러는데 이걸 어린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기린의 용어라고, 기린의 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폭력 대화가 아닌 것은 자칼의 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폭력 대화라는 것은 여기서 비폭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것은 간디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 폭력이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본성인 연민으로 들어간 상태를 말한 그런 연민을 통해서 우리 우러나는 그 연민 안에서 우러나는 그 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책에 관한 부분들 이 책을 우리 아이들한테만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내와 이 내용을 이 대화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아마 부부관계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은 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도 이런 어떤 비폭력 대화가 아닌 남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하고 아니면 훈계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고 저도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계속 좀 훈련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의 1장에 보면은요, 마음으로 주는 것이라 그러고 MVC의 가장 핵심을 4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판단 없는 관찰, 느낌, 확인과 표현, 그 다음에 욕구, 가치관, 소망, 표현. 뭐, 그건 욕구에 관한 어떤 욕구 때문에 그런가, 그 다음에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요청, 구체적인 부탁에 관한 부분이 1장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비폭력 대화에 관한 이 부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부모 역할 훈련과 굉장히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이 4가지는요, 부모 역할 훈련에서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부모 역할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3가지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첫 번째는 적극적인 듣기입니다. 적극적 듣기라는 것은 공감, 아이의 말 뒤에 숨어있는 느낌과 욕구를 들으라는 거죠. 다만 이 공감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공감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공감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 안에 감정이 억압되어 있는 것들은 특히 내적 불행으로 인해서 억압된 감정들은 제 안에 감정이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감정이 죽어있는 것에 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모 역할 훈련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들은 아이들의 얘기를 들을 때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들어라.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말하는 것 뒷 안에 숨어있는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에 관한 부분들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 부모 역할 훈련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의 메시지가 아닌 나 메시지입니다. 나의 메시지는 우리 대회 말을 할 때는 그 다른 사람에 관한 부분에 나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하고 너는 어떻다라고 이렇게 평가해버리면서 너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전할 때는 사람들한테는요 이렇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나 메시지라는 것은 비폭력 대화에서 얘기했듯이 나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라는 건 느낌이잖아요. 나의 느낌과 나의 욕구를 표현해라. 너가 어떻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를 표현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부모 역할 훈련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무패 방법입니다. 무패 방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부모의 욕구와 아이의 욕구가 충돌할 때 이때 어떻게 서로 너가 이기고 내가 이기고가 아니라 이거는 무패 방법이라는 것은 둘 사이의 욕구를 조정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되게 우리가 이게 무패 방법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압을 한다,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아이를 억압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부모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욕구, 부모에 관한 어떤 그 생각들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부모가 항상 이기는 방법이 사실 억압에 관한 방법이고, 대부분의 어린아이들, 우리도 어린 시절에는 그런 부모의 억압에 의해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통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들이 많이 죽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이가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이건 아이가 이긴다는 것은 방임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이가 무엇을 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도와주는 것. 이게 방임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스스로 하기 원하는데 부모가 사랑의 표현으로서 먼저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럼 나는 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부모가 왜 먼저 해주느냐. 나는 못나서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그 어린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방임이 하나 있고 또한 방임의 하나의 유형은 어떤 거냐면 항상 아이가 이기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가 뭔가 뒤집어지고 뭔가 주장하고 아이의 욕구를 표현할 때 그 아이의 감정을 표현할 때 부모가 그 감정에 대면하기가 무서워서 그래서 아이한테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 방법. 그런 면에서 이거는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하고 대화 나눌 때 부모가 이기든 아이가 이기든 2가지 방법. 어떻든 간에 한 사람의 패배자가 나오지만 그러나 무패 방법은 그렇지 않고 너의 욕구도 중요하고 아이의 욕구도 중요하고 아이의 감정도 중요하고 나의 욕구도 중요하고 나의 감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그 안에서 타협해서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서 우리 대화 나누자는 것이 이 무패 방법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이 비폭력 대화에 같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그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성을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는요 이렇게 비폭력 대화 부모 역할 훈련이 어떻게 서로 연관을 가지면서 전개되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중점을 두면서 강연을 진행하려 합니다. 자, 비폭력 대화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폭력 대화를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 연민에서 우러나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 대화, 참된 대화를 방해하는 소통의 벽이 존재하는데 비폭력 대화에서는 그 소통의 벽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 되게 한 4가지 정도로서 이 비폭력 대화에서 소통의 벽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삶 자체를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가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서는 판단에 관한 부분들을 하지 말고 관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비난이라든가 모욕, 비판, 비교, 분석, 낙인 찍는 어떤 이런 것을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이 맞지 않는 타인의 행동을 나쁘다든가 부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판단 내리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너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문제야. 이렇게 판단될 때, 그 다음에 그 애는 게을러.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 아이는 어떻다라고 규정하고 판단 내릴 때, 사실은 이걸 잘 관찰하면 판단은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문제야라 그럴 때, 이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가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너가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결국 나 메시지가 아닌 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냐면, 사람과 이들의 행위를 이분법적으로 구익하는, 이렇게 나눠서 쓰는, 어떻게 보면 너는 옳고 나는 그르다, 아니면 내가 그르고 너는 옳다라는, 항상 이 이분법적, 옳다 그르다에 관한 착하고 아니면 착하지 않다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말을 사용하는 분들은 대개 이 판단에 관한 말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 이걸 영적인 발달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인간의 성장에 관한 발달을 우리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요, 이거는 엠스카펙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굉장히 팬입니다. 이분 아주 이 심리학과 어떻게 보면 종교를 결합시킨,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썼던 엠스카펙에 보면은 이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제가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경험에 의해서 인간의 성장 발달, 인간의 영혼에 관한 발달이 이 4단계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은, 우리 푸르미닷컴에서도 푸르미 교육법을 하다 보면은 혼란한 상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전에 어떤 그 교육에 관한 원칙이 없습니다. 그냥 배운 대로, 받은 대로,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렇게 키워서, 어느 날은 기분 좋을 때는 뭐 이렇게 안아주고,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그저 애정도 보여주다가, 또 기분 나쁘면 확 후려치고. 그래서 뭐가 원칙인지, 배려 깊은 사랑이 뭔지에 관한 부분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상태의 교육을 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푸른교육법을 착 알게 되면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런 세상이 있는가, 배려 깊은 사랑이 뭐다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 그걸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새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때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압니다. 푸른교육법을 안 날이 몇 월 며칠이라고 알아서 그때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혼란한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2단계로 넘어가냐면 규칙의 상태로 넘어갑니다. 이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혼란 상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라는 것은 어떤 원칙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죠. 되게 종교에서도요,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이 굉장히 험악하다 뭐 이런, 그리고 전혀 뭐 이렇게 세상 경쟁하고 투쟁하는 그런 관계 내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그 신을 알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원칙주의, 근본주의자들은 어떤, 그래서 문자 하나, 이렇게 그 한 말 하나, 예를 들어서 성경이면 성경에 관한 구획 하나, 말 하나, 문구 하나, 아니면 뭐 불경이면 불경에 관한 어떤 그 구획 하나에 거기에 매달려서 그거를 굉장히 규칙적으로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건건하고요. 그 다음에 건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에 관한 이 원칙이라든가 자신에 관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원리에 관한 부분이 어긋나면 굉장히 공격합니다. 심하게.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푸르미 아빠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였다면 너는 2단이다, 뭐 아니면 뭐 3단이다,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 규칙에 관한 부분에 굉장히 얽매이는 어떤 그런 상태에 올라가게 되어 있죠. 되게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언어를 쓰는 경우에는 그런 그 규칙에 관한 그 영적 발달, 아니면 인간 발달의 2단계 정도에 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3단계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런 규칙에 굉장히 지키다가 어느 날 그 규칙을 회의하게 됩니다. 푸르미 교육법에도 배려 깊은 사랑이 이게 뭐다라고 얘기했다가 어느 날 보면 책을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애들이 발달한다는 게 아주 금과옥조처럼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야, 이렇게 책 많이 읽다가 무슨 촉독소법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회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글을 일찍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또 어떤 데는
내지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 그래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에 관한 부분에 굉장한 회의가 들어가게 되고 또 그 회의를 검증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단계, 푸르미닷컴도 그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그런 단계에 대해서 이것은 2단계보다는 훨씬 더 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3단계에서는 회의하는 단계를 통해서 4단계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 원리도 있고 또한 반대적인 교육 원리도 있지만 그 교육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상충되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 일맥상통하게 되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반대적인 면들, 똑같은 면에 다른 반대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이거는 역설을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굉장히 관용을 하게 된과 동시에 과학적이면서도 그 신비주의적이고 통합적이면서도 그리고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어떤 그런 단계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4단계에 관한 부분들은 푸르미교육법도 이런 4단계를 밟아서 가더라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비난에 관한 부분들이 대개 2단계인 원칙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대개 비난에 관한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4단계 정도만 가게 되면 2단계에 관한, 그 2단계에 걸려있는 그런 이렇게 분들이 좀 눈에 보이게 되고, 또 그런 면에서 그걸 지적하고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하지 않고 빙기로 이렇게 미소로서 그것을 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3단계 사람들은 4단계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왜냐면은 회의적인데도 회의적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분명히 다른 역설도 이해하면서도 세상은 항상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3단계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부정적인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런 면에서 그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에는 또 2가지 어떤 게 있냐면 비교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하기도 비판의 한 형태로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강력하게 막는다.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 굉장한 수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홀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비교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내 아이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그 안에서는 그렇게 어떤 마음이 항상 교차하게 되어 있냐면 한때는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흥분돼서 자신이 굉장히 뭔가를 많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을 과대망상으로서 포장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에 관한 부분들은 또 한 가지는 경멸로 나타납니다. 경멸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는 항상 내가 낫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또 다른 아이보다 낫다, 항상 이 비교에 관한 마음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래서 나오는 대화들은 삶을 소외시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대화 내용 중에서 3번째는 책임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 항상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싹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투사해서 다른 사람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 책임에 대한 회피, 어떤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자극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 어떤 그 책임의 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선택을 한 거고, 그 선택에 관한 부분들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말을 아주 교묘하게 우리 책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돌리는 말들을 어떻게 보면 싹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책임을 돌리는 말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밉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책임을 안 받아들일까. 그런데 책임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이 너무도 괴롭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벅차서, 그래서 이 말로서도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사례들은요, 페이지 41페이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요, 나중에 이렇게 좀 많이 읽어가면서 내가 어떤 말을 쓰는가에 관한 부분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회피하는가 보면요, 막연하고 일반적인 이유로 회피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해야 하니까 내 방을 청소했다. 사실은 이것은 내가 내 욕구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닌,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라고 함으로써 내 자신 책임이 관한 부분을 돌려버린다는 거죠. 2번째, 현재 상황, 진단, 개인적인 심리적인 내력.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라서 술을 마신다. 알코올 중독자로 술을 마신 건 아닙니다. 이것도 술을 내가
내가 사실은 나의 술을 마심으로써 내가 뭔가를 잊어버리고 싶은 나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신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싹 돌려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찾길로 뛰어들기에 아이를 때렸다. 아이가 찾기를 뛰어든 것에 관한 부분, 그건 다른 사람의 행동이 물론 이렇게 뛰어들었을 때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면 내 아이를 내가 사실 사랑하고 그 아이가 위험해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때리기로 선택한 거지 아이가 찾기로 뛰어든 것에 관한 부분이 작은 할 수 있었지만 내가 선택한 것에 관한 부분 그 원인은 근본적인 것은 내가 내 아이가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았으면 그 욕구 때문이지 그런데 말은 아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굉장히 또한 권위자의 지시로 싹 돌려버립니다. 상관이 시켜서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다. 이것은 이런 언어들은요. 전쟁을 할 때도요. 이 전쟁을 회피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전범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되게 하는 말들이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이렇게 돌려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집단의 압력. 친구들이 모두 담배를 피워서 나도 피우기 시작했다. 친구들 피우는데 나도 안 피우는 사람도 있고 안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선택한 거지. 친구들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목숨을 너 그러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도적인 정책이나 규칙과 법칙.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으므로 학칙상 정학 처분을 해야 한다. 그 규칙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적용한다 뿐이지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성별, 사회적인 지위, 연령에 따른 소임. 예를 들어서 일하러 가기 싫다. 하지만 나는 처자식을 거느린 가장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이것도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선택이 없다라는 거죠. 억제할 수 없는 충동, 사탕을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먹었다라고 나의 책임을 사탕에 돌려버리더라는 거죠. 참 이 책임을 돌린다라는 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돌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안에 어떻게 보면 원죄로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삶을 소외시키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강요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벌이나 책망이 따를 것이라고 암시거나 명백한 위협이 내포된 것이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이 강요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그 요구와 요청에서의 차이점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요청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강요라는 것은요, 어떤 것에 관한 부분들, 무엇을 부탁했을 때, 그 다음에 네가 이걸 안 들어주면, 그 다음에 네가 나중엔 뒤끝이 안 좋겠다. 라는 부분들에 관한 얘기들을 그렇게 이렇게 강요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비폭력 대화를 사용하지 않고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주로 어머님들이 잘 사용합니다. 너 이거 나중에 너 그거 안 하면 너 두고 봐라. 뭐 이런 있죠. 위협하는 행동들. 그 다음에 너 아니면 너 나중에 가만 안 둔다. 이렇게. 그래서 말 안 해. 뒤에 이걸 안 해주면 너는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 강요가 들어갈 때.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이고 이것도요. 그 다음에 이런 대화법 내에서는 나 자신의 내면에 느끼는 진실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게 된다라는. 예를 들어서 이게 삶을 소외시키는 방법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느냐에 관한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게 되고 따라서 평생을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 4가지 방법으로 얘기했는데 부모 역할 훈련에서는 삶을 소외시키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서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68페이지서부터 72페이지 사이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게 좀 길긴 하지만 이 얘기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삶을 소외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들은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과 지시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키울 때요,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주의, 경고, 위협을 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앞에서 얘기한 거 같이 겹치죠. 너 그렇게 하면 후회할 거야. 그러면 너 나한테 두드려 맞는다.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참 부모가 돼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설교하거나 훈계하려 합니다. 이것을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른한테는 늘 공손하게 인사해야지. 이건 어린아이 마음에 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린아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훈계하는 것으로서
그러면서 그 어떤 그 대화를 끊어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충고나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항상 뭔가를 해줘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뭔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면은 이렇게 그냥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해결책을 해주려고 그러죠. 특히 아내가 뭘 말을 하면은 꼭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으로써 그것 때문에 싸움도 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하고 의논해보지 그러니 아니면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지 그러냐 이렇게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는 어떤 그런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논리적으로 따짐으로써 이 대화를 단절시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단다. 뭐 이렇게 항상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여섯 번째 비난과 비판을 사용합니다. 아이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판한다라는 거죠. 바보 같은 생각이야. 아니면 처럼 소리를 하다니 이렇게 너가 틀렸어. 이렇게 비판하는 거. 그 다음에 칭찬도 어떻게 면에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칭찬도 어떻게 보면은 이 비폭력 대화가 아닌 사무소유기준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보기엔 예쁘기만 한데 이렇게 얘기해 줄 때는 이 칭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평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칭찬이 규정이라든가 평가가 들어가면 오히려 이 대화 자체가 대화를 단절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매도하고 조소하고 모욕한다라는 거죠. 이건 아주 예를 들어서 알았다 철부지야 아니면 버릇없는 녀석 같으니 이렇게 이게 그죠? 모욕을 주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해석하고 진단 분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속상해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엄마한테 속상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어린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렇게 뭔가를 너는 어떻다라고 이렇게 넌 뭐해서 그렇지 이렇게 이거 특히 정신분석 공부한 사람들 특히 프리움닷컴에서 공감에 관한 부분과 이렇게 어떤 해석에 관한 부분들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가 어때서 그렇지라고 했으면서 마음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행동에 관한 부분을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죠. 열 번째는요, 경력, 공감, 달래기, 편들기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경력, 공감이라는 나올 때 이 공감이라기보다는 번역 자체가 감정 축소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이런 부분들 이거는 공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대주시면 이렇게 줄여주려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탐문 질문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왜 학교가 싫어졌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계속 끊임없이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들. 그다음에 12번째는 한 발 물러나기, 비위 맞추기, 주의를 딴 데 돌리기 같은 대화들. 예를 들어서 잊어버려라 아니면 이렇게 주의를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 있으면 우리 좀 다른 거 할래? 아니면 또 대화 나눌 때 보면 그래 그런데 이렇게 쭉 그렇고 그런데 나는 이러면서 내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주의를 딸리 돌리게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이 12가지에 관한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은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에 들어갑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대화 내에서 뭐가 하나 빠져 있냐면 적극적으로 공감해주는 그 공감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비폭력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폭력이 없는 연민에서 우러나는 대화는 어떤 대화가 돼야 되냐면 그런 면에서는 이 적극적으로 들어주면서 공감해줄 수 있는 감정을 인정해줄 수 있는 그 대화가 될 때 대화는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찰과 그다음에 느낌, 그다음에 욕구, 그다음에 요청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이 책 자체가 이렇게 사례에 관한 부분들, 대화를 직접 나눠 가보면서 어떻게 보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진짜 해보면서 그것은 관찰이 아니다. 이것은 욕구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강연을 하기엔 조금 마땅치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이것이 관찰인가? 아니면 이것이 느낌인가? 이것이 욕구인가, 요청인가, 이 네 단계만 항상 이해하면서 이거에 관한 부분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응용하기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찰한다라는 것 안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관찰 안에 평가가 들어가 있는가, 나의 관점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관한 그 평가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평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안에서 평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한다는 것을,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크리슈나 무르티라는, 이분은 아마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그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으로 평가됐던 크리슈나 무르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 관찰을 하는 것이 인간지성의 최고 형태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을 할 때 어떻든 간에 우리는 관찰 그대로 있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안에 평가가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평가가 들어가면은 그때는 그것은 상대편에 대해서 저항감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왜냐면 나는 옳고 당신은 그르다라는 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가에 들어가는 말에 관한 부분들은 이것은 항상 다른 사람한테 불쾌감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부정하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비판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항감을 갖는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평가를 빼버리는 훈련들을 굉장히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으면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 보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55페이지에 보면은요, 평가와 관찰이 섞여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5페이지에 보면 표현에 쓰는 말 중에서 평가가 섞여 있는 건지 아니면 평가가 없이 순수하게 관찰이 되어 있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요, 오랜 동안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면에서는 그 책을 참고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면에서 관찰에 관한 부분들을 넘어가면은 관찰을 통해서 내가 느낀 나의 느낌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느낌에 관한 부분, 이것은 감정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 감정이 억압되어 있다라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일단은 살아나니까, 감정에 관한 걸 회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제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제가 느낄 수가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저는 항상 뭐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그 말을 하는 뒤에 그 사람이 항상 어떤 느낌 때문에, 왜 그런 생각 때문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정신분석학자인 놀로메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숙한 사람은 감정의 여러 가지 미묘한 차이를 마치 교향곡의 여러 음처럼 강하고 정열적인 것부터 섬세하고 예민한 느낌까지 모두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 듣고요. 교향곡을 이렇게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에 관한 여러 변화를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섬세한 것, 이렇게 강한 감정부터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특히 엄마들 중에서도요, 이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느끼는 엄마들은요, 그 어린아이의 감정에 공감해 줌으로써 그런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감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저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머님이 이 감정이 죽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어린아이들은 계속 엄마로부터 계속 배반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했는데 부모가 그걸 공감해주고 받아주지 않고, 그 다음에 감정에 관한,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되고, 결국 나 자신을 감추게 되고,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갖는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이 수치심이 내면화됨으로써 결국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 감정에 관한 부분까지도 못 느끼게 되는, 그런 면에서 한 박자 늦어지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것이 감정인지 생각인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감정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람은 생각을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의 차이를 이렇게 섬세하게 못 느끼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이고 어떤 것이 감정인가에 관한 부분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70페이지에서부터 71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생각으로 느껴지고 어떤 것은 감정으로 느껴진다라고 알 수 있다는 것에 따라서 감정에 관한 부분 안에서는 생각을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어떻다라는 것을, 자신의 감정에 관한 걸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느낌과 생각은 어떻게 구별되냐면, 뭐뭐 한다고,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좀 더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느껴라는 것에 감정을 붙여놨지만 사실은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생각한 데에다만 느껴만 붙였을 뿐이지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명사, 내가, 너는, 그 남자는, 그 여자는, 그들은, 그것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것은 생각이지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내가 항상 당번인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건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슬픔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것이 쓸모없다고 느껴져.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생각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나 명사가 들어가면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생각이 된다는 거죠. 나는 에이미라는 사람 이름이죠. 왜 책임감 있게 행동해 왔다고 꽤 책임감 있게 행동해 왔다고 느껴질 때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느껴져 그랬다 할 때 그것은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느낌과 생각이 다른가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말과 느낌은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서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지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부족하다고라는 단어들은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지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일 이것을 실제 느낌을 표현할 때는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실망을 느낀다라든가 어떤 감정이 들어갑니다.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좌절감을 느낀다라는 어떤 그런 나의 감정에 관한 희노애락, 애호욕에 대한 감정이 들어갈 때 그 감정. 물론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과 감정을 구별할 수 있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감정인 것 같은데 느낌인 것 같은데 사실은 느낌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다.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겁니다. 실제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한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지 나의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이때 실제 느낌은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슬프다. 나는 그래서 실망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만 나의 느낌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고 느껴진다. 이때 그것은 받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라는 것이 맞지 느껴진다는 거 아닙니다. 이때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냐면 사실은 걱정이라든가 낙담에 관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이거는 행동에 관한 해석이지 느낌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사실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서 마음이 상하다라고 할 때 나의 그것이 느낌이지 이것이 이런 것들이 생각이라는 거죠. 사실 생각과 느낌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훈련해야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곰곰이 읽으면서 이렇게 이것이 생각인지 느낌인지에 관한 훈련들을 해보면은 이것이 생각이고 느낌이라는 것에 관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느낌 중에서도요 어떤 면에서는 이 느낌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내 자신에 관한 느낌과 욕구를 표현할 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가 안 나는데, 그런데 들었을 때 화가 안 나는데, 그런데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만큼은 뭐냐면은 나 자신을 평가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단어냐면은 느낌을 표현할 때 화났다라는 표현 안에서는요, 그런 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 때문에, 너가 무슨 행동을 해서 화났다. 이렇게 이 화났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나의 감정이라기보다는요, 너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어떤 너 때문이라는 그런 판단과 어떤 평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일차적인 감정이 아닌 화났다는 표현, 일차적인 감정을 무시하고 이차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나 메시지가 아닌 너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화났다라고 표현할 때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남한테 돌리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화났다는 표현을 쓸 때는 느낌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다시 분노를 일으키는 화를 나게 할 수 있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느낌을 표현할 때는 느낌으로부터 생각을 구분해내야 되지만 이 느낌이 내가 느끼는 일차적인 감정인가 아닌가를 또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화났어라는 표현 안에는 사실 화보다는 상처나 슬픔, 두려움, 후회를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남자에게는 화를 내는 게 허용이 됩니다. 남자에게는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는 거라든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나는 사실은 슬픈데 뭐 때문에 슬픈데 나는 그래서 슬퍼 그러면 아이고 남자가 째째하게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일차적인 감정은 슬픔인데 나는 뭐 때문에 화났다 그러고 화에 관한 부분을 표현하더라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일차적인 감정은 슬픔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자인 경우에는 사실 반대입니다. 여자는 사회 통념상 화났다는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자는 슬픔에 관한 부분들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면은 그래 그 슬픔이 우는 것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화나는 걸 못 받아들이니까 화가 난 감정이 일차적인 감정인데 일차적인 감정을 표현 못하고 이차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그 느낌과 생각을 구분해서 그리고 그 느낌 안에서도 나의 일차적인 느낌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차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구별하고. 자, 그러면 그다음에 그런 느낌에 관한 부분을 알았다면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느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느낌은, 우리는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을 표현할 때는 그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면 나의 느낌이 그렇다고 표현하는데 남이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느낌에 관한 부분들의 책임을 분명히 남한테 돌리지 말고 누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 자신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은 우리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은 될 수 있어도 결코 우리의 느낌의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 곰곰이 생각하면은요, 절대 우리의 느낌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선택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 거지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화를 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그 말이 나 자신의 분노를 일으켰다. 라는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 말이 내 안에 이미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그 분노에 관한 부분을 선택하고 나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관한 책임은 이건 우리가 독립되어 있을 때 이건 가능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사람과 내가 독립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나 자신의 개인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나를 탓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부모 역할을 훈련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무슨 말을 하면은요,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 그래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나를 비난하게 되는 아이에 관한 모든 행동에 관한 부분이 부모가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이 경우에는 아이가 이기게 되는 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무슨 비난을 하거나 비평을 하면 내가 전혀 안 받아들이고 그걸 뭐냐면 남한테 그 비난을 그냥 돌려버리면 너 때문에 그렇지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방법. 이건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증에 되는 이게 신경에 관한 부분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문제를 갖게 되는 근본적인 근원도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비난하고 비평할 때 그것을 내가 다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노이로제 걸려서요. 이게 전전긍긍하게 되고요. 두 번째,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나는 책임이 전혀 없어. 너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거냐면 그때는요. 이거는 성격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저 사람 성격 되게 나빠. 모든 비난을 남한테 돌리는 어떤 그런 사람. 이건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 말에 관한 부분을 말을 할 때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욕구를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욕구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그건 이제 그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종의 무패 방법입니다. 우리의 그 말에 의해서 우리의 느낌이, 우리 느낌과 우리의 욕구는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의 느낌과 욕구에 관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그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떤 느낌과 어떤 욕구를 가지고 말을 했을까? 이것도 무패 방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 사람이 비난하거나 아니면 우리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돌리지 않고 그 사람 안에는 욕구와 그 사람의 느낌에 굉장히 주목해서 그래서 그 느낌과 욕구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받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공감해줌으로써 서로의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대화를 일어나게 되고 대화를 이끌어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뭔가의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분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비폭력 대화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곧 자신의 욕구와 기대, 희망, 가치관이 충족되지 못했는가를 확인하도록 권한다. 따라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결국은 나의 욕구와 나의 느낌이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집중하는 방법이 비폭력 대화라는 거죠. 되게 우리는요, 대화를 나눌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죄책감을 동기로 해서, 자기 느낌을 다른 사람의 자신의 그러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요, 이렇게 사실은 부모가 이렇게 아이의 말에 공감해 주는 것 같은데 부모가 그 느낌과 욕구에 관한 부분을 책임을 안 지고 싹 아이를 돌리는 어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학교에 가서 나쁜 성적을 받으면 엄마 아빠의 마음은 아프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은 네가 나쁜 성적을 받으면 그리고 뭐를 자극하겠냐면 아이들에 관한 죄책감을 싹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아프다, 아빠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부분들은 너의 성적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함으로써 성적으로서 싹 죄책감을 통해서 돌려버립니다. 사실은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픈 거는요, 내 욕구, 이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아와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잘 보이게 되고 나도 좀 충만함을 느끼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아픈 건데 어떻게 말을 돌리죠? 싹 죄책감을 통해서 아이에게 돌리는 거죠. 이 경우에 아이는 죄책감을 가지면서 또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또 자식한테 이렇게 돌리게 돼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느낌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고 내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내가 느낌에 관한 책임, 욕구에 관한 책임을 내가 지면은 나의 수치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돌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요, 이거는요, 페이지 86페이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을 쓰면 이것은 우리의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게 행동에 대한 책임도 말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 저것 같은 비인칭 대명사가 오면은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라고 생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문서에 오자가 있으면 그건 정말 화가 나는 일이야. 이런 말. 그런 일은 정말 짜증나라는 부분. 그런 일이라는 것에 관한 부분이 나의 짜증을 불러일으켰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충족됐으면 좋겠다는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짜증난 건데 그런 일로 싹 돌려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행동만을 말하는 경우에는 이 책임을 싹 돌리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남기면 엄마는 실망한단다. 사실은 내가 음식을 남기면 그건 다른 사람의 행동이죠. 엄마는 실망한단다라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욕구 안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음식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깨끗이 치웠으면 좋겠다는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짜증 실망스러운 거지 너의 음식을 남기는 그것 때문에 짜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행동만을 싹 얘기하면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느낌에 관한 부분들의 책임이 나에게 없다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들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방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나는 뭐뭐를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면 뭐뭐 때문에 나는 뭐뭐를 느낀다라는 표현의 주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할 때 죄송합니다. 이거 어렵죠 이거. 예. 세 번째는요, 뭐뭐 때문에 나는 뭐뭐를 느낀다. 뭐뭐 때문에 나는 뭐뭐를 느낀다 할 때, 뭐뭐 때문에 관한 주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때는 어떤 면에서는요, 내 책임을 싹 돌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가 내가 아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비통하다. 그럼 나의 비통함에 관한 근원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함으로써 나의 책임을 남한테 싹 돌리더라 이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어떤 언어입니다. 그런데 가만 곰곰이 생각하면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나는 쏙 빠져있는 어떤 그런, 때려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 비난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 비난하기 때문에 비난에 대해서는 당연히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내 자신의 느낌을 내가 책임지고 나는 이렇게 느낀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비난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아주 부드럽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느낌, 우리의 감정에 관한 책임을 우리가 안 지는 거는요, 이거는 지지 않으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은요, 물론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만 이것이 단계가 있습니다. 책임에 관한 부분들, 다른 사람들에 관한 책임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첫 번째 그 감정의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냐면은 정서적인 노예 상태라 그러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느낌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참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 저는요, 이게 품위 엄마한테도요, 이제 품위 엄마가 제가 사업을 망했잖아요. 그래서 망하면은요, 품위 엄마가 불행하면은요, 사실은 불행을 느끼는 건 품위 엄마가 책임인 건데, 저 같은 사람 소년가정 그렇게 느끼지 않고 항상 누구에게 책임을 느끼게 되냐면 제가 그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품위 엄마가 기쁘면은 저도 기쁩니다. 그리고 품위 엄마가 슬프면은요 저도 슬퍼요. 그러니까 사실 부부가 떨어지지 못하고 감정이 독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아니면 받아들이는 게 벅차니까 이 감정을 저는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또 당신이 그랬으니까 이렇다라고 이렇게 딱 돌려버리는 감정의 노예 상태에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이 감정이 품위 엄마가 느끼는 감정이 꼭 내 감정은 아니다. 품위 엄마는 고유하게 독립적으로 품위 엄마 감정이고 나도 내 감정은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때는요 좀 억울해집니다. 왜 억울해지냐면요, 내가 품위 엄마의 감정을 내가 다 받아서 나 혼자 끙끙거렸던 삶들이 너무 한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독립이 일어나는 그 상태에서는요, 어떤 상태가 이 단계로 오게 되냐면 아주 얄미운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뭔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슬퍼요 그러면은요, 그냥 아주 얄밉게 그건 당신 책임이지, 당신의 감정이지, 이렇게 아주 다 얄밉게 쏘아붙이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거를 품위 엄마한테 겪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뭐냐면은 어느 순간에 품위 엄마는 품위 엄마고 나는 나다. 독립된 존재로서, 물론 이제 부부로서 함께 그 감정에 공감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건 좋지만 그 감정에까지 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품위 엄마가 한테 좀 더 이렇게 말을 한마디 툭 하면서 그냥 이렇게 좀 곱지 않게 얘기해 주잖아요. 감정을 그냥 받아주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고 툭 쳐주죠. 어떻든 간에 맞는 말입니다. 네 감정은 네 감정이고 내 감정은 내 감정인데 그것들을 조금 더 포옹해 주고 받아주지 못하는 그 감정의 얄미운 단계를 거쳐서 세 번째는 정서적인 해방 단계로 온다는데, 이게 3단계 정서적인 해방 단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욕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두려움이라든가 죄의식, 수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민에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구도 충족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이제 3단계에 가면은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나에 관한 내 슬픈 감정, 내가 슬픈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슬플 거라는 것에 관한 부분을 알고 그 사람이 슬퍼할 때는 같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 감정에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3단계 정서적인 해방 단계로 가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과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자신이 책임져야만 된다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은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감정이 분리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얄미운 단계를 거쳐서 감정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독립된 단계로서 정서적인 해방 단계로 가면서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 3단계로 갔으면 마지막 단계에 뭘 해야 되냐면 부탁을 해야 됩니다. 부탁. 이 부탁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부탁할 것인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탁을 해야 되는 어떤 네 번째 단계로 가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부탁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요구와 요청에 관한 구별처럼, 이렇게 부탁도 요청이 돼야지 요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부탁에 관한 부분에 강요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요라는 것은 내가 부탁한 걸 네가 안 들어주면 넌 뒤끝이 안 좋다라고 그런 느낌이 뉘앙스가 들어갈 때는 이것은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요청은 내가 이것을 부탁했는데 안 들어줘도 괜찮다. 들어주면 좋지만 안 들어줘도 전혀 뒤끝이 없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 때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어떤 그런 부탁이 되더라는 거죠. 이 부탁 하나만 잘해도요. 아마 잘 들어줄 겁니다. 남편한테도요. 이렇게 아내가 이 부탁하는 것만 제대로 해줘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남편들이 잘 들어줄 겁니다. 제가 이거 이전 강연에서 어떻게 부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부탁은 어떻게 부탁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원하는 걸 부탁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요, 부탁을 하는데 얘들아 떠들지 마 이렇게 부탁하는 것보다는 떠들지 마 그러는 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조용히 좀 해줄래? 이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부탁을 할 때는요. 부정으로 부탁을 표현할 때는 실제로 무엇을 부탁하는 건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탁에 관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 부정을 할 때는 저항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할 때는요, 부탁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만 하여튼 요청은 구체적인 것을 아주 긍정으로 부탁해달라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런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고 아주 실질적인 진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부분들을 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 시간에 설거지를 해달라 그럴 때 되게 여자들은요 이렇게 좀 더 배려한다는 마음 때문에 설거지 할 수 있어요 이럽니다. 설거지 할 수 있어요? 설거지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설거지 할 수 있는 물어볼 땐 그건 부탁인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건 부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설거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을 물어보는 거나 막연합니다. 이때는 설거지 해주시겠어요? 랄 땐 설거지를 해달라는 부탁이 아주 구체적인 거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막연하게 뭐뭐 할 수 있어야 하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부탁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탁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탁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가 오냐면 우울증이 옵니다. 부탁을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부탁을 못하기 때문에 욕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상실에 대한 감정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 가졌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을 했을 때 뒤따르는 감정이 우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울이라는 감정이 나쁘지 않은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상실에 대한 애도의 과정에서 오는 당연한 감정인데 그런데 상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유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되게 이 병적인 우울증은 어떻게 오게 되냐면 착한 사람한테서 병적인 우울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내 거를 가져야 되는데 내 거를 소유해야만 상실이 일어나는데 소유를 할 때 부모가 야 그건 착한 아이니까 나눠줘야지. 이것도 나눠줘야지. 그러면 착한 아이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소유도 해보지 못하고 결국 뭐냐면 남한테 나눠줘 버립니다. 따라서 뭐냐면 이렇게 상실에 대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겪지 못하고 그것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집착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뭐가 오냐면 우울증이 오더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착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적신의 욕구를 좀 더 정확한, 정당한 욕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라는 거죠. 되게 착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렇게 막 싸웠다. 막 싸웠다 그러면요, 싸우고 난 다음에 느낌은 어떻게 싸우고 난 다음에 조용하면은요, 그 느낌이 조용하다는 느낌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용하다고 느끼는데, 이렇게 부모가 싸우는 상황에서 그래서 자란 사람들은 조용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서글프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싸우면서 조용해지는 그 느낌만 되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부모가 그런 면에서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는데, 따라서 느낌에 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럴 때 자신의 욕구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해내지를 못하는 되게 착한 사람은 그런 역할들을 욕구라든가 느낌에 관한 부분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부탁할 때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욕구가 표현되지 않으면요, 그 부탁은 사실 명령처럼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좀 자를래? 그러면은요, 이건 사실은 우리 내 안에 욕구라든가 어떤 느낌이 전혀 표현되지 않는 말은 큰 명령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보기에는 머리를 이렇게 머리가 짧았을 땐 단정한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럴 때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좀 이렇게 잘라줄래? 이렇게 부탁할 때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느낌이 들어간 말이 들어갔을 때는 그것은 명령처럼 들리지 않지만, 그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런 면에서는 명령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요청하는 것처럼 부탁할 때는 강요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 강요가 들어가는 말처럼 사실은 강요가 아닌데도 어떻게 이 말을 쓰게 되면 꼭 강요처럼 들리는 어떤 그런 부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탁은 부탁이 아닌 강요로 들리는 말은 1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이렇게 강요로 들리게 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강요로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는 자신이 어지럽히는 것을 스스로 치워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강요로 들리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내가 요구한 것을 그녀는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강요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강요로 들린다는 말은요, 자신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강요에 관한 부분들은요, 우리의 자유선택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어떤 그런 말들은 강요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떤 말들이 있냐면요, 뭐뭐 할 자격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 강요로 들리죠. 나는 마땅히 봉급을 인상받을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정당하다는 단어가 들어가면 내가 그들을 늦게까지 일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 그 다음에 권리가 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내게는 좀 더 긴 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어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은 그때는 부탁이 아닌 강요로 들리더라 이거죠. 따라서 이런 단어들은 좀 피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관찰과 느낌과 욕구와 부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강연들을 진행합니다. 7장 공감하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것은 뭐냐면 공감하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관찰과 욕구와 느낌과 그 부탁에 관한 표현들을 반대로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게 공감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또 무엇을 필요로 하고 부탁하는지에 귀 기울이는 과정을 우리는 공감하기라고 부르더라는 거죠. 공감 그러면은요, 그런 면에서 공감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전 존재로 듣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진 선입견과 판단을 떨쳐버린 후에나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어떤 느낌과 다른 사람의 부탁이 뭔가에 관한 부분들을 사실은 이미 우리의 편견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사례를 어떻게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냐면, 초록이가 징징거리는 사례를 들어서 이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초록이가 징징거리면 제가 제 안에 이전에 징징거렸을 때 야단 맞은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이미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초록이가 징징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저한테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그 아이의 욕구에 귀 기울이는 데 쓰지 않고 내 자신의 욕구에 귀 기울이는 데 쓰기 때문에 아이는 공감받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낀다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공감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 습성이라는 게요, 우리는 공감을 하는 대신에 조언을 하거나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며 우리 견해나 느낌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공감이라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상대방이 말하는 것 그 자체에 두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이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다. 이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를 자꾸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와 함께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나의 전 존재를 가지고 그의 말에 귀 기울여줘라. 이게 공감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감을 방해하는 습성에는 이게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에 관한 부분들이
141페이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공감 못하고 그 말에 귀 기울여지지 못하고 뭘 해주기 원하냐, 뭘 자꾸만 해주냐면 조언을 해줍니다. 내 생각에 너는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언하죠. 그 다음에 한술 더 뜹니다. 뭔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르치려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위로하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생각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단정해버리죠. 기운내,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동정, 참 안 됐다. 이 동정한다라는 거와 공감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감도 동정인 것 같고, 동정도 공감. 그 감정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공감과 동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감은 독립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나 자신의 존재는 그대로 독립한데 독립성을 그대로 갖고 있대. 그 사람의 감정에 그대로 이렇게 그 감정을 받아주고 그 감정에 함께하는 게 공감입니다. 근데 동정은 뭐냐면요, 이건 독립심이 없어서 나 자신이 그 사람의 감정에 이끌려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는 뭐냐면 그 사람이 슬프니까 그 사람 따라서 통곡하다가 나 자신도 못 견디는 그 상황, 나 자신의 존재 자체도 다 무너져 버리는 그 상황이 동정입니다. 따라서 동정에 관한 부분과 공감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내 자신이 독립되어 있어서 독립된 존재로서 그래서 이렇게 1대1로서 그 사람의 감정을 받아줄 때는 공감이 되는데 나 자신의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서 감정이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하나가 돼버려서 전혀 구별이 안 일어날 때는 동정이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동정보다는 공감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신문하기, 설명하기, 정정하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감을 방해하더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텔레비전 프로를 봤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애인과 사귀다가, 예를 들어서 결별을 했다. 결별을 했는데, 결별을 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예를 들어서, 그거 다, 그런 남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야. 이런 말도 또 위로도 되지만, 또 어떤 말도 위로가 되냐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런 거죠. 하지만, 제일 위로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오늘 같이 술 먹고 죽어보자. 같이 죽자라는 거. 사실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같이 술 먹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죠? 네 감정과 내 감정을 오늘 같이 해보겠다라는 것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감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공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법칙처럼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감을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관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관찰한 것을 확인하는 질문을 해주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저녁 때마다 내가 거의 집에 없었던 것을 말하는 건 이렇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때 만나서 섭섭하다 이렇게 들어갈 때 그걸 관찰한 걸 물어보는 거죠. 내가 우리 집에 자주 왔는데 없어서 그러니 이렇게 그 관찰한 걸 물어봐주고 그 다음에 이 관찰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상대방의 느낌과 이런 느낌을 자아내는 원인인 욕구를 확인하는 질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느낌과 욕구. 너의 노력을 인정받기 원했기 때문에 이건 욕구죠. 그래서 실망했니? 이렇게 물어봐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부탁을 확인하는 질문을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행동의 이유를 내게 말해주면 좋겠니? 이것이 공감의 법칙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 자신의 관찰된 내용과 그다음에 느낌과 욕구와 요청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서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관찰한 것을 말해주고 이런 거니? 그런 내가 관찰한 것이 이게 맞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네가 이런 부분의 욕구를 느껴서 이렇게 느꼈니? 라는 부분들을 해주고, 그럼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네가 이런 것을 부탁한 거니? 라는 부분들을 다시 물어주는 그 과정이 결국은 뭐냐? 공감의 과정이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감에 관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또한 공감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은 공감을 해주기 쉬운 사람들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 쉽습니다. 가족끼리에서는 공감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부부끼리는요, 이 공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어떤 말을 하면요, 내가 당사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비난으로 들리고 물려 들어가게 되는데, 따라서 가까운 사람들은 공감해줄 때 이게 훈련이 더 많이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뭔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얘기할 때는요, 그 사람이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공감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요, 모이면 이렇게 술이라도 한잔 하면요, 그 형제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 하냐면 굶었던 얘기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똑같은 얘기. 명절 모이면 또 굶었던 얘기. 그리고 서로 굶었던 얘기 울고 또 울고. 근데 푸른 엄마가 시집 와가지고 이상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집은 모이면 매일마다 굶어서 있잖아. 밥을 못 먹었더니 그 얘기하고 또 찔찔대고 그 얘기만 해서 나 지금 지겨워 죽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겨워 죽겠다는 얘기 딱 들으면요. 막 화가 확 분노가 올라옵니다. 왜냐면 공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 안에 뭐가 있었던 거냐면은 공감을 정말로 요구했던 겁니다. 제가 강연 중에 그런 얘기 합니다. 저는 고구마 줄거리에 관한 그 굉장히 쓰라린 추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방송국 앞에 있었던 이 고구마를 이렇게 줄거리를 따다가 이거 시장에 가서 팔아야 됐던 어떤 그런 아주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자전거에 고구마 줄거리를 싣고 가다가 저 길을 내려가다가 저기 사격장 있는 앞에 그 앞에서 이렇게 상거리 가까지는 거기서 제가 이 자전거를 타고 넘어졌습니다. 이게 넘어졌다라는 얘기는 고구마 줄거리는 부러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고구마 줄거리를 갖다 시장에 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저녁을 온 식구들이 하루 종일 고구마 줄거리 땄다가 제 잘못 때문에 고구마 줄거리를 팔지 못해서 저녁을 굶어야 됐던 저는 고구마 줄거리가 쓰러지고 부러졌을 때 울지도 못했던 그 내면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구마 줄거리가 되게 추석 무렵쯤 되면 고구마 줄거리 땁니다. 그래서 푸른 엄마 고구마 줄거리를 이렇게 다듬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저 고구마 줄거리 따는 거 힘든데 이거를 십몇 년 동안 반복합니다. 그럼 푸른 엄마는 이 즐거운 명절날 저 매일 슬프다고 저를 매일 그가 막 고구마 줄거리 얼마나 땄다고 이렇게 자꾸만 뭐냐면 이게 차단시켜줬던 겁니다. 그러면은 차단시켜주면 얼마나 땄다는 말이 탁 나오면 또 분노가 확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항상 명절 때 고구마 줄거리 때문에 싸웠습니다. 근데 공감을 알았어요. 푸른 엄마가.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푸른 엄마가 저한테요. 아이 우리 애기 그저 이렇게 저 애기 짓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애기야 이렇게 아유 우리 사랑하는 애기 이렇게 그다음부터 제가 고구마 줄거리 때문에 울지 않고 싸우질 않습니다. 제가 여기 설 때요, 푸른 엄마 제가 공감해주고, 제가 정신분석의 초대라는 책을 읽으면서, 푸른 엄마를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설 때 내내 울다, 그런 과정. 푸른 엄마 얼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감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깊이 받았고, 저도 깊이 공감해줘. 그래서 저한테 요새 뭐라 그러냐면요, 푸른 엄마는 사실 충청도에서 이렇게 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딸이라는 부분에 관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막 여자가 아닌 남자처럼 행동했는데 또 그럼 남자처럼 행동한다면 또 남자 같다고 야단맞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저한테 뭐라고 자꾸만 얘기해 주냐면 우리 예쁜 딸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딸 잘 있어라 이렇게 제가 우리 예쁜 딸 우리 애기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요. 그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또 울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참 이게 분명히 머리로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가슴 안에서는 아이고 우리 예쁜 딸 이 말 한마디 듣는 그 말이 그렇게 듣고 싶어서 또 한 가지는 푸른 엄마 어린 시절에 그 남동생이 죽었는데 이렇게 어머님이 장모님이 한마디 하시면서 엄마 왜 남동생이 죽었어 그러니까 너가 소리 질러서 죽었다고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소리 질러서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했는데 푸른 엄마 그것이 평생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안에 남아서 자신이 살인자라는 어떤 그것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다. 왜냐하면 성에 관한 부정은 너무너무 큰 충격이고 그다음에 살인자로서에 관한 부분들을 무의식에서 그걸 가졌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유 우리 아기야 너한테는 책임이 없어 라는 그 말을 한마디 해줬다가요 푸른 엄마가 통 크는 바람에 저도 울고 푸른 엄마도 울고 몇 날 며칠 그렇게 울다가 사실은 오늘 강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침착합니다. 감정이 이렇게 착 가라앉는 감정이 좀 있습니다. 다만 성장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공감해 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해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감정에 아이고 우리 애기야 그래 너에게 책임이 없어 라는 그 말 한마디 아이고 우리 예쁜 우리 딸아 이거 있죠 그거요 좀 이렇게 몸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 한마디 해보세요. 왜냐면 머리는 반응 안 하는데 몸은 반응합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감해주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우리 안에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줄 때는 다른 사람의 공감 이전에 내가 내 자신에게 먼저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연민으로 바라보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연민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나를 먼저 배려해야만 내가 남한테 배려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연민으로 바라보는데 우리 자신에게 연민으로 못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 잘못하면 아유 난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마땅하게, 그죠? 이런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진정한 연민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나 자신을 비판한다면, 그런 자아의식을 가졌다면, 물론 이 자아의식도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감추는 결과이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긴 하지만 그것은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들을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그것을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비판적인 자아의식은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원천인 신성한 심과 연결되는 지점을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참 제가 보기엔요 이 마셜 B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이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언어 안에 굉장히 어떤 기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내면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신성한 심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우리 신성한 심은 사실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원더풀 아이의 개념들,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힘을 갖고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고 고유한 존재며 독특하고 아름다우며 그다음에 그들은 굉장히 호기심 많고 그다음에 내면에 굉장히 위대한 힘을 가지는 그 원더풀 아이에 관한 강연을 초기에 얘기했습니다. 이 힘에 관한 부분이 접속됐을 때, 이 힘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우리 자신을 굉장히 긍정으로 바라보고 또한 성장을 계속 이뤄낼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내적 불행에 의해서 이것이 가려지게 되면 우리 자신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연민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긍정으로 바라봐줘야 됩니다. 보세요. 실수는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해주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준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치심은 자기 혐오의 한 형태로서 그것에 나온 행동은 자유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하려 해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 행동이 수치심이나 죄책감에서 나온 것임을 느낄 수 있어서 그들은 단순히 삶을 즐겁게 하고 싶은 인간적인 희망에서 나온 행동에 대해서만큼 고마움을 느낄 수 없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연민한 것이 우리 자신에 관한 연민, 우리의 원더풀 아이를 기초로 해서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부분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냐면 내 자신이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수치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한테 사랑받기 원해서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긍정의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더풀 아이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한 죄책감이라든가 수치심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그 수치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은 그 수치심에 관한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나는 굉장히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나를 대할 때 굉장히 극진하게 대해주는데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나오는 그 어떤 행동에 관한 부분들이 진정 인간에 관한 함께하는 연민에 관한 부분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려진 수치심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라는 어떤 그 수치심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동은 안 들킬 수 없습니다. 들킵니다. 따라서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 관한 부분들 안에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지 않고 고맙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비폭력 대화도 이것을 기교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욕구를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민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그것이 나와야만 그때
비로소 이게 비폭력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를 비판하는 것은 나는 지금 나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조화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를 비판할 때는 항상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욕구에 과연 충족되지 못한 것이 뭔가, 나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 때문에 내가 이런 느낌을 갖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말에 관한 부분들을 할 때는 뭐뭘 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인정해버리는, 우리 자신에 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나는 뭐뭐를 원하기 때문에 뭐뭐를 하기로 선택했다라고 말을 바꾸면 그때는 우리가 인생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즐겁고 삶 자체가 놀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쭉 내용을 괜히 써놨는데 그거는 읽어보시면 될 내용이고요.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먼저 하실 때는 그것이 나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뭐뭘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게 바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0장에 대해서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기라 그랬습니다. 이 비폭력 대화에서는요, 분노에 관한 부분들을 온전히 표현하라 그럽니다. 이 비폭력 대화를 하려니까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억누르거나 억압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비폭력 대화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분노에 관한 감정도 아주 깊게 표현함으로써 분노에 관한 부분들을 사라지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뭐라고 써있냐면 보세요. 비폭력 대화에서는 분노를 무시하거나 누르거나 삼키도록 권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분노의 핵심을 완전하게 이해해서 더 진지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다른 사람의 행동은 우리의 분노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원인은 아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뭐라 그랬냐면 모든 분노의 핵심에는 우리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분노의 핵심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가, 요것만 채워지면 우리는 분노를 충분히 표현하고 우리는 분노에 관한 부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착한 엄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엄마가 된 사람은 뭐냐면요,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착한 엄마인 척하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의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착한 아이로 자란 사람이 나중에 엄마가 되면 착한 엄마가 되고 착한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내 자신의 그 욕구를 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착한 사람이 돼서 칭찬받고 긍정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아놓고 나면은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는데, 그 욕구에 관한 부분들을 나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욕구를 충족 못 시키고 참아서 착한 사람이 됐는데, 아이가 그 행동을 해버리면요, 못 견딥니다. 분노가 일어나서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런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도 참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내가 우리 부모보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너한테 줬는데, 너는 왜 내 말대로 안 따라오니? 이런 엄마는요, 그 부모한테 매를 한 번도 안 맞아봤잖아요. 그런데도 아이한테 폭력을 휘둘릅니다. 왜냐면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에 관한 분노가 이미 잠재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지 않았어도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이를 두드려 패게 돼 있다는 거죠. 푸르미닷컴에서 무늬만 배려라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무늬만 배려라는 건 배려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무늬만 배려하는 엄마들은 뭐냐면 자신의 욕구에 관한 부분이 어디가 채워지지 않았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보지 않고 무조건 아이에 관한 부분들만 채우려 할 때 그때는 그 안에 항상 분노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그 분노를 억압해야 됩니다. 억압하는데 어린아이는 당연히 억압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 분노를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왜 표현하냐면요, 어린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엄마는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아이의 감정에 대면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똑같이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한 얘기들, 우리 가족만 모이면 가난한 얘기들, 그건 뭐냐면 내 안에는 감정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매일 찔찔거리고 운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뒤집어진 행위 안에는요, 부모 안에 이미 억압된 욕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일어난다면 내 안에 억압된 욕구가 무엇인지에 관한 자명적 역할을 해주더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내 안에는 분노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어떤 행동을 한 그 행동이 내가 받지 못한 욕구고 그 욕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 자신의 치유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안 먹는다 라면은 분명히 그때 내가 화가 난다면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먹으려 할 때 부모가 먹지 못했던 억압된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욕구를 알기 때문에 그 욕구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자명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런 역할입니다. 어머님은 어떤 면에서 아이 키우면서 굉장히 행운합니다. 왜요? 행운, 자신에 관한 성장에 관한 깨를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가 말을 또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면 나는 그 사람들이 뭐뭐 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답니다. 우리의 분노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 사람들이 뭐뭐 했기 때문에 관한 그것은 자극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 우리가 분노에 대한 말들을 바꿀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필요해서 화가 난다라는 것만 딱 생각하면 그때는요, 이 말만 해도요, 성장에 관한 것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분노를 표현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그 말 안에 무엇이 필요한 것에 관한 것을 잘 찾아가면 그때 나는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11장, 12장, 13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를 위해 힘을 쓰는 일을 그럴 때는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할 때 어떤 힘을 써야 될 때 그때는요, 항상 다치거나 불법이 이러는 것을 막기 위한 거지 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할 때는요, 뭔가 두려워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보살핌 예를 들어서 그 어린아이가 그 연민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요. 부모가 아이에게 사랑이나 보살핌, 존중하는 자세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따라서 어떤 처벌을 할 때 그 어린아이 불법이니까 그걸 악하다고 해서 그래서 괴롭히겠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사랑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랑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조언하기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전부터 이렇게 선의를 품은 부모라든가 성직자, 선생님들로부터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이 굉장히 제약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제약에 관한 부분을 이제는 좀 더 떨쳐내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안에 사회적인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막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에게 편견을 주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아주 좀 자세한 게 하나 나와 있는데 우울증을 일으키는 내적 갈등.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소유에 관한 부분에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하지만 또 우울증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어떤 두 가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어떤 내적 갈등 상황에서 우울증이 있을 수 있을 때, 이때는요, 우울증을 좀 더 잘 관찰하면, 어떻게 관찰하냐면, 뭐뭐를 관찰할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낀다. 그러니까 두 개의 욕구가 지금 싸우고 있을 때 오는 우울증은 어떤 것을 관찰할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낀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욕구를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비폭력 대화에 관한 부분에 그 네 가지에 관한 이 4단계를 가지고 갈등에 관한 부분들을 분석해 보면 이것이 무엇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될지 아니면 어린아이를 돌봐야 될지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이 네 가지를 분석해 보면 그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우울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13장 비폭력 대화로 고마움 표현하기.
이거는 제가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에 관한 부분들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것에 관한 부분 안에서 칭찬이 어떤 과정으로 되면 칭찬이 좋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어떤 과정이 되면 나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칭찬이나 감사의 표현 중에 보고서를 매우 잘 쓰셨습니다. 이게 칭찬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심한 분이시군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친절하게 집까지도 태워다 주셨습니다라는 부분들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칭찬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칭찬 안에는요, 이거는 이 칭찬이 있지만 이것이 삶을 소외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요, 내면이 드러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가 드러나지 않고, 이 사람은 뭐냐면 판단관의 위치, 재판관의 위치에서 어떤 것을 규정해 버렸습니다. 이 일을 참 잘하셨군요, 못하셨군요 라는 부분을 해보기 때문에 평가를 해버리는 어떤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칭찬이 오히려 고마움을 훼손시키고, 또한 이렇게 칭찬하면 나중에는 뭐냐면 저 사람이 저 말을 함으로써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그 다음에 뭐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관한 부분 때문에, 어린아이한테도 이런 말을 참 착한 아이구나 그러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나 착하지 않은데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착한 행동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칭찬이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의 칭찬보다는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칭찬도 이 비폭력 대화에 관한 방법을 써서 하면은 아주 칭찬이 명쾌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행복에 기여한 그 사람의 행동에 관한 부분을 관찰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충족된 나의 욕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욕구를 충족됨으로써 생긴 유쾌한 느낌에 관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부탁은 없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은 세 가지를 가지고 진짜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가 굉장히 명쾌해지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아빠방 강연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아빠방에 있는 회원들이 얘기를 할 때, 푸르미 아버님 아빠방 강연을 듣고, 이게 듣고라는 건 관찰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아이를 참 잘 키우고 싶은 그 욕구가 있었는데, 그 욕구가 충족돼서, 그죠? 이거에 관한 욕구가 충족돼서, 그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그런 느낌, 기쁘고 감사한 느낌을 저한테 표현하면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면, 근데 그런 표현을 받을 때 저는요, 제가 겸손하다고, 뭐 별거요. 그러면 그 칭찬의 감사에 관한 부분을 제가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럴 수 있죠. 그래, 나는 강연도 잘해. 이렇게 되면, 내가 으스대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 칭찬에 대한 어떤 그것이 반감되더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반대로 이 세 가지에 관한 원칙, 그 행동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욕구와 그 다음에 느낌에 관한 걸로 칭찬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 관찰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돼서 저도 무척 기쁘네요 라고 표현하면 아주 감사가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원활하게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관의 역할도 해주지 않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 1시간 반 넘는 시간들을 아주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는 사실은 워크숍에서 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따져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이게 몸에 배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제가 한 얘기들이 아마 어떤 가이드는 돼서, 머릿속에 남아서,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필요에 관한 이 분노 자체가, 분명히 이거는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될 겁니다. 여러분 들으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아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